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0페이지 문제를 풀 건데요. 이제 문제 위에 그 교과서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추가적인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를 보실 건데요. 요거 표는 지각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땅이고요. 그 땅은 뭐 모래나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한번 보시면 분명히 어떤 돌인데 철이 들어있으면 철광석이고 뭐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이 모래와 암석들이다라는 거. 그럼 모래, 땅, 암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SiO2를 씁니다. 그럼 당연히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가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생물체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기물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 유기물이라는 뜻의 반대말은 무기물이 되는 거고, 그냥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거, 그리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무기물이라고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생물체 역시 탄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탄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같이 산소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각과 사람 모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산소인데 그 밑에 산소보다 다음으로 많은 거, 지각에서는 규소, 그리고 사람은 탄소가 된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보시면 답을 미리 체크해 놓긴 했어요. 가는 산소 맞고요. 지각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SiO2. 우리는 모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물이라는 뜻이 탄소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기물의 뜻은 탄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시면요. 표는 여러 가지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조금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60페이지, 61페이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가장 기본 구조는 SiO2인데 얘가 이제 규산염이고요. 기본 구조가 규산염 사면체가 됩니다. 사면체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안에 규소가 있고요. 규소 바깥쪽으로 산소들이 사면체 끝부분을 향해 있는 게 규산염 사면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 구조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독립형이고 독립형에서 조금 복잡해지면 단사슬 구조, 단사슬에서 이제 복사슬,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아니죠. 복사슬이 이제 판상 구조가 되고 판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이제 망상 구조가 된다라는 거. 사면체가 하나만 있어. 그럼 독립형이야. 근데 사면체들이 옆으로 쭉 늘어져서 줄처럼 서 있어. 단사슬. 그 줄이 여러 개가 되면 복사슬. 그럼 여러 개 줄들이 이제 쭉 펼쳐지면 판상 구조. 여러 개의 판이 되면 망상 구조. 그냥 한 번만 그림만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써볼 건데요. 독립형 구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감람석이 있고요. 단사슬 구조, 희석, 복사슬 구조, 각삼석, 판상 구조, 후분모,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가 이제 석영, 우리가 알고 있는 석영, 장석 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무슨 구조일까? 가 같은 구조가 혼자 있죠? 그래서 독립형.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한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는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가장 복잡한 형태, 망상 구조가 된다라는 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 천천히 보세요. 그럼 가나다를 이루는 기본 구조, 가장 간단한 구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규산염 사면체. 그 답은 규산염 사면체고요. 가처럼 독립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감람석. 그리고 석영의 결합 구조를 고르래. 마지막으로 석영은 망상 구조다라는 거. 구조의 특징? 그냥 망상 구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구조의 특징은 주소를 중심으로 사면체 끝에 산소들이 있고 얘네들이 쭉 펼쳐져 있다라는 거. 이제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3번 문제는 교과서 이제 3번 문제 볼 건데요. 62페이지, 6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탄소의 특성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탄소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탄소는 몇 족이죠? 14족 원소고, 그럼 14족 원소라는 거는 얘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가요.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수소는 한 개의 공유 결합만 가능한데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의 공유 결합을 가능하니까 우리가 블럭 같은 걸 만들어서 얘네들을 조립해서 어떤 분자를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탄소가 기본이 돼서 탄소가 기본 골격이 돼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탄소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거든요. 탄소가 있다. 그럼 걔를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얘가 중심이 돼서 뭐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과 공유 결합해서 만든 것들,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탄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탄소는 결합을 계속 이어가면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얘는 결합을 4개나 가능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탄소는 다른 원자가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탄소화물을 형성한다. 다 맞는데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만든 게 탄소화합물이다.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탄소 원자는 최대 3개의 원자가 아니라 4개의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탄소는 단백질, 지질 등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골격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많이 하죠. 유기물은 이제 생명체 구성하는 거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고, 그리고 탄소가 있는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2가지도 천천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지금 물과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의 특징 중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보시면요. 탄소를 포함한대. 탄소를 포함하는 거는 유기물이고, 유기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은 H2O니까 없고,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얘네들은 다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누구죠?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고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대. 우리가 먹은 건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뭘까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물이라는 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씩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 하면 떠올리는 거 뭐가 있어요? 뭐 피부, 장기,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이런 것들 뭐 세포, 적혈구, 뭐 백혈구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 돼 있고 또 중요한 게 효소 우리한테 필요한 뭐 소화효소 그리고 기타 등등 합성효소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소 항체 효소 항체를 구성한다 맞고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서 이제 단위체라는 말은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럼 단위체가 합쳐져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정의 좀 해볼게요. 단백질은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합쳐진 게 단백질이고요. 또 이제 DNA, RNA의 단위체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의 이제 순서나 개수나 이런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 디귿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6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 페이지 67페이지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핵산이라는 게 있고요. 핵산은 우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이제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는 가장 간단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 단위를 우리가 단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얘는 우선 이중나선 구조, 두 가닥이라는 거, 그리고 RNA는 단일 가닥, 단일 가닥이다. 단일 가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 다 핵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 DNA, 한 줄로 있으면 RNA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선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가는 단일 구조죠? 그래서 RNA. 그리고 나는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DNA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가와 나는 단위체 계속 나오죠. 얘는 핵산들의 가장 간단한 단위는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는 A, T, G, C가 있고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인데 우리가 염기서열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염기서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염기의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유전적 특징이 발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위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단위체는 가장 간단한 단위, 그러니까 쪼개보면은 가장 단순한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볼 건데요. 7번 문제는 72페이지, 73페이지가 나오는데 필요한 용어들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적 성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성질이 나옵니다. 자기는 NS, 이제 NS극 자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류,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보면은 얘는 자석이냐, 자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따질 때.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다룰 때는 이제 도체가 있고, 그리고 절연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면은 초전도체가 있다라는 거. 자기적 성질은 쉬워요. 그냥 자석이냐, 자석이 아니냐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리고 절연체, 잘 안 통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액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휴대폰 액정 많이 사용하죠. 그런 용어. 그러면 액정은 우리가 기호로는 LCD라고 쓰고요. LCD라고 쓰는데 이 액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액정, 우리가 액정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핸드폰 액정, 그 다음에 TV 액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는 영상 표시 장치라는 거. 영상 표시 장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액정이나 TV나 이런 거 다 전류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가해서 이제 빛을 투과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투과를 시키지 않거나 이 교과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않거나 해서 영상을 표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고체와 액체 결정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리고 얘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다. 액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액정은 자기적 성질이 아니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항상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 액정을 활용하려면 배터리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TV 액정을 활용하려고 해도 이제 전류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적 성질이라는 거. 그리고 정보 표시 장치로 이용한다. 전자계산기, 자동차 길 안내 이런 것들에 이제 영상 표시 장치, 정보 표시가 이제 영상을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에 활용된다라는 거. 또 어디 활용될까요? 휴대폰, TV, 뭐 여기는 지금 전자계산기 나왔지만 뭐 온도계, 전자온도계 되고 여러 가지 정보 표시 장치를 결국엔 정보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영상 표시 장치다 이렇게 비슷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도체는 73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정의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는 이제 전기적 성질 관련된 문제죠. 전기적 성질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저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고 그럼 저항이 변하면 도체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성질이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고요.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한대. 그럼 전기 저항이 변하면 결국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이겠죠? 하나씩 천천히 보세요. 기억,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이제 빛을 우리가 전기로 바꾸는데 사용하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서 전지로 쓴다는 거니까 전기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감지기래요. 압력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때 무슨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압력이라는 어떤 조건이 바뀌면 전기가 흘러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도 감지기가 있대요. 온도 감지기도 온도가 변하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라는 조건이 바뀌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레이저의 광원이래. 레이저의 광원은 뭘까요? 레이저는 빛을 내야 되죠?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빛을 내는 게 레이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적외선 감지기. 이것도 이제 적외선이라는 어떤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빛이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랑 전류, 지금 같은 말입니다. 빛이 흐르면 적외선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LED죠? LED 전구. LED 전구는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빛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그럼 하나씩 찾아볼까요? 빛을 전기로 바꾸니까 얘는 1번. 그리고 압력,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니까 3번. 그리고 얘도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항원은 전류가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거니까 2번. 적외선 감지기는 적외선이 들어가면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1번. 마지막으로 발광 다이오드도 전류가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거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4페이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물질,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전도체라고 얘기하죠. 초전도체는 이제 정의 자체는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인데요. 이런 것들을 초전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 진짜 굉장히 낮은 온도거든요. 이때 우리가 K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K는 절대 온도고요. 얘는 도시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온도, 실험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온도에서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이 물질, 특정 온도 이하, 이 특정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물질, 초전도체 맞고요. 0도씨에서 전기 저항이 0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0도씨가 아니고요. 0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예요. 우리가 실험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낮은 온도다. 그리고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대. 그건 왜 그러냐면 자석의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 이렇게 위로 쭉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열차,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MRI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